안녕하세요. 김진욱 관세사입니다. 무역학 원론이라는 과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여러 무역학 원론 또는 무역학 개론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스토리로 풀어서 많은 예시와 함께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요, 무역의 기초 개념과 우리나라 경제 성장 과정입니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추후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무역 개념에 앞서서 무역을 통한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1950년대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1950년도 사진이고요. 1952년 사진입니다. 불과 70여 년 전의 모습이지만 지금은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모습이죠. 50년부터 53년까지는 한국전쟁이라고 부르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국토는 물론이고요. 경제 상황도 아주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전기, 교통, 행정체계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었죠. 전쟁이 끝난 후에는 이런 인프라들을 복구하면서 현대식 경제 구조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1960년까지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5.3%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고요. 제조업 분야만 본다면 55년부터 60년 사이의 기간에만 연평균 무려 14%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제조업이 이렇게 발달하고 국민 생활이 안정되면서 전력을 사용하는 양도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1950년대 전력 생산량도 연평균 13%가량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전쟁을 막 끝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시기에 미국과 유엔을 중심으로 한 적지 않은 규모의 해외 원조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무역과 산업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 전쟁 후에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죠. 이승만 정부는 경제체제 복구에 사활을 걸었어요. 생산과 소비를 최소한 전쟁 이전의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려고 여러 가지 전략과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이때 중점 계획은 미국식이었어요. 자유경쟁 체제를 구축하는 것과 수출입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어떤 걸 수출할 수 있었을까요? 전쟁이 이제 막 끝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부존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요. 기술도 없어요. 공장은 물론이고 기반시설 하나 갖춰진 게 없었거든요. 다행히 우리한테 당시 풍부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에요. 당시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 있었고요. 또 6명대에 이를 정도로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인구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런 노동력을 바탕으로 쉽지는 않았지만 무상으로 받은 원조가 70% 가까이 차지하는 그런 해외 원조로 조금씩 성장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수출은 노동 집약적 산업, 그러니까 큰 기술 필요 없고 사람 손 많이 들어가는 경공업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1954년에 종합부흥계획, 1956년 경제부흥 5개년 계획 등을 수립해서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고 도로나 철도 같은 기간 산업을 건설해서 자립경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당시 이승만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시기 어려움은 여러 기반 시설도 부족하고 기술 자원도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또 한 가지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요. 이 시기엔 동네 시장을 나가도 생활필수품 하나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필수품 하나가 시장에 나오면 사려는 사람은 많고 물건은 적고 이렇게 물건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다들 돈은 없죠. 물가는 높죠. 당시에 하루 3끼 먹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가 이렇게 됩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슬라이드의 내용은 50년대 경제 재건 계획의 주요 내용인데요. 당면 과제에 수출 부진이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때부터 외국의 물건을 내다 팔고 달러를 벌어와야겠다라는 다짐이 보이죠. 달러를 벌어와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 설비를 갖출 수 있게 투자도 하고 또 기술도 개발하다 보면 어때요? 기업이 성장을 하겠죠. 기업이 성장하면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럼 기업이 또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해요. 이렇게 일자리가 생긴 사람들은 수입이 늘어나죠. 늘어난 수입으로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요. 소비도 합니다. 또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같은 상품을 만들어도 같은 기간 동안 많은 상품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우리나라 안에서도 공급을 할 수 있고 점점 이렇게 경제가 안정되어 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해도 당연히 수출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여러분도 아마 드실 거예요. 또 이 시기에 생산 목표를 보면 총 생산 40% 증가를 목표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농업은 35%, 광업은 5배 이상, 제조업과 건축업은 85%, 확실히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복구해야 되는 전쟁 후의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목표치가 건축업 쪽이 높았겠죠. 그리고 전력은 3배 이상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정책 기조와 수단을 보시면 종합적으로 경제를 좀 안정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맞춰서 실행을 하고 국가 재정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 세금 많이 걷고 뭐 덜 쓰겠다 이런 내용이 보이죠. 또 시장 자유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했잖아요. 인위적인 가격 통제 하지 말자. 수출해야 되는데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물가 잡기도 힘드니까 1달러에 얼마 이렇게 환율을 고정시키자. 그리고 근로자들 월급 시장 가격 수준으로 조정을 하자. 근로자들 월급은 시장에서 뭐 돈 주고 살 수 있게 소비할 수 있게 현물 말고 쌀 같은 거 말고 현찰로 줘라. 수입이 수출에 비해서 너무 많다.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산업을 육성하자라는 내용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950년대 우리 산업 구조를 보면 농업이 50% 절반 가까이 되고 많은 사람이 아직은 농사를 짓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50년대를 지나서 1961년에 1인당 GDP를 보면요. 미화, US 달러로 81달러. 1년 동안 수입이 한 명당 10만 원도 안 되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도 새끼 챙겨 먹기도 힘든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활성화해야겠다는 그림은 이 시기에 벌써 그려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60년대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통계청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60년대 초반까지는 아직도 수출보다 수입 비중이 훨씬 컸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색 박스로 총 수출액과 수입액을 표시했는데요. 그냥 쓱 훑어보기만 해도 단위 수부터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앞에서 수출 부진이라는 표현을 봤는데 이거는 수출 부진 정도가 아니라 뭐 필요한 건 거의 다 외국에서 사온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너네 잘 살아봐 하고 쥐어준 돈으로 수입을 뭐 엄청나게 많이 했죠. 나라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수출을 활성화해야겠다라는 진단이 이 시기에 내려졌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960년대에는 박정희 정권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1962년부터 1976년까지 총 3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계획을 세운 거죠. 아까 50년대 이야기가 다시 또 되풀이되는데요. 60년대라고 갑자기 나라 사정이, 국민 주머니가 두둑하고 나아졌을까요? 아직까지도 돈이 없어요. 다들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또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기술도 없죠. 사람만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을 활용해야죠. 많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필요한 노동 집약적 산업, 그러니까 경공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시작합니다. 1967년에 구로공단을 만들고요. 경공업에서 생산된 물건들을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오게 됩니다. 당시 달러 환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원래 뭐 1달러에 120원, 130원이었다고 하면 과거에 이 시기에 2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하나에 1,000원 하는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요. 그럼 예전에는 1달러당 120원이 같았다고 하면 8달러면은 960원이 되죠. 예전에는 8달러를 좀 넘게 주면 우리나라 1,000원짜리 물건을 외국 사람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환율이 올라가니까 어때요? 이제는 5달러만 줘도 돼요. 환율은 통화 간 교환 비율이라고 하죠.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1달러를 받아오려면 한국 돈 얼마를 줘야 되냐인데 예전에는 1달러 120원에서 200원으로 이제 환율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한국 돈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 돈을 많이 줘야 1달러를 받을 수 있게 환율이 올라갔다는 거죠. 이 환율 부분에 대한 내용은 뒤에 강의에서도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환율이 올라서 1,000원짜리 물건이 8달러에서 5달러가 됐으니까 어때요? 외국 사람들은 싸다고 많이 사겠죠. 물건도 많이 팔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득도 커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 당시 1960년대 주요 수출 품목이 가발이었어요. 우리나라 가발이요, 실제 임무로 만들어서 해외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옛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머리카락 팔아서 생활비에 보태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죠. 또 쥐잡기 운동도 많이 해요. 이때 쥐를 잡아서 이걸로 목도리나 의류도 만들어요. 당시의 신문을 보면 쥐로 만든 모피가 미래가 밝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60년대를 이야기하면 또 차관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50년대에는 미국의 무상 원조를 받았지만 60년대에는 유상 원조로 바뀌기 시작하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외 차관을 도입을 합니다. 외국에서 돈을 빌려온다는 이야기죠. 미국에서는 처음에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직접 독일까지 가서 돈을 빌려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광부나 간호사로 독일로 넘어가서 외화를 벌어오기도 하고요. 또 일본에서도 10억 불을 1965년에 빌려오는데요. 이때 김종필 씨가 한일 관계에서 과거를 덮어주겠다라는 조건을 붙였다는 게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1965년에는 또 월남전이 발발했는데요. 이때 우리나라도 군대를 파병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국가의 정당성을 인정을 받고 경제 원조를 약속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시기는 빚을 지면서 경제 성장을 이뤘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1966년에서부터요, 93년까지 기간에 우리나라가 세계 5대 채무국 중 하나였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없었던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특히 월남전 당시에 참전했던 분들은 꼭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젊은이들의 피와 미국의 원조를 맞바꾼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1960년대는 경공업을 활성화시키면서 수출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을 꾀하기 시작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70년대부터는요, 경공업뿐만 아니라 이제 중화학공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포항제철을 시작으로 해서 중화학공업을 활성화시키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1970년대 말에는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경공업을 넘어서게 됩니다. 70년대에 수출되던 품목들은 섬유, 의류, 신발, 가방 이런 경공업 품목은 물론이고 철강 쪽, 중공업과 기술이 필요한 화학 쪽도 개발하기 시작하죠. 당시 수출에서 성과를 상당히 내면서 국내 기술 개발도 많이 이루어졌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수출 관련 산업 분야에 집중적인 어떤 지원을 해서 기술도 성장을 하고 인프라도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1973년과 78년도에 석유파동, 오일쇼크라고 하죠. 이런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는데요. 석유파동 당시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적 위기를 맞이했어요. 전 세계라고는 하지만 이때 역으로 룰루랄라, 호황인 곳도 있었겠죠. 어딜까요? 바로 석유가 나는 나라, 산유국, 중동 쪽이에요. 이때 우리나라는 호황이었던 중동에 건설업으로 진출을 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석유파동, 그리고 석유파동으로 생긴 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것들 때문에 위기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나라는 70년대에도 10% 이상 경제 성장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1980년대는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때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 시기에 미국이요, 무역수지 적자에 빠져 있었어요. 무역수지 적자라는 말은 미국이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게 더 많다는 뜻입니다.
수출해서 벌어오는 달러보다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면서 보내는 돈이 더 많다는 거죠. 이때 미국이 전쟁 후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면서 미국으로 많은 물건을 수출을 하던 일본과 독일을 불렀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인데요. 미국이 요구한 게 엔화를 절상해라 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엔화 가치 올려라는 말이거든요.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전에 1달러로 200엔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1달러로 100엔밖에 못 받는 거예요. 일본이 1000엔짜리 물건을 미국에 수출한다고 해볼게요. 예전에는 5달러에 미국 사람들한테 팔 수 있었지만 이제는 10달러에 수출을 해야 돼요. 엔화 가치가 상승해서 환율이 내려갔으니까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비싸졌네 하고 소비가 줄어들겠죠. 물건은 같은데 말이죠. 이때부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이 되고 우리나라는 반사이익으로 수출이 증가합니다. 아니 외국 사람들이 일본 물건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한국산이 훨씬 더 싸다 이거예요. 1950년대부터 80년대 여기 말까지거든요. 80년대까지 수출 금액 표를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70년대하고 80년대에만 제가 이렇게 좀 막대 그래프를 주황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하나의 그래프가 1년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70년 그래프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를 하긴 했지만 식별이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조그맣죠. 그러다가 70년대 중반부터 수출이 증가하고 80년대 후반에는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되는 것이 확인되실 거예요. 1987년부터 아주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표는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연도별 수출 금액을 정리한 표인데요. 증감률도 이렇게 같이 표시를 했습니다. 숫자 단위가 크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경공업이 자리를 잡던 60년대 중반, 중화공업으로 수출을 제법 성장시켜 나가던 70년대 중반이 이제 보이실 거고요. 73년도에는 무려 100% 가까운 성장을 했고요. 이후에 76년도에도 전년도 대비 50% 이상, 76년도도 그렇고 72년도도 그렇고 50% 이상 성장한 게 보이시죠? 1990년대 이후에는 금액 단위가 아주 달라졌어요. 중간중간 마이너스 성장으로 표시된 연도도 몇 개 있긴 하지만 거의 계속 수출 금액이 성장해 왔다는 것을 이렇게 한눈에 표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를 하실 수 있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변화 추이도 준비를 했는데요. 1953년에는 1년에 67달러를 한 사람이 벌었다고 확인이 되지만 73년도에는 6배에 가까운 404달러, 그리고 1983년에는 무려 2113달러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1988년에는 아주 큰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열리죠. 바로 88 올림픽입니다. 이때 전 세계 사람들이 발전한 우리나라를 보고 깜짝 놀라요. 아니 서양이 200년 가까이에 걸려서 이룬 경제성장을 우리나라는 단 30년가량의 짧은 기간에 이뤄냈던 거죠.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만약에 내가 30살이다 아니면 조금 더 과장을 해서 25살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와닿으실 거예요. 내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아까 우리 처음에 봤었던 50년도, 53년도 사진이 내 눈앞에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하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우리나라의 단기간 이런 경제 성장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로도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80년도에 갑자기 소득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아주 들떴어요. 개인들은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투자를 많이 했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 위주의 경영보다는 외형 위주의 경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퀄리티 높은 이제 좀 고가의 제품을 생산해서 하나 제품당 상대적으로 이익을 많이 내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자산 규모를 키우면서 박리담회 식의 경영을 했다는 거죠. 좋은 물건 비싸게 파는 것도 좋지만 그러려면 연구원 뽑아야죠. 실험실 만들어야죠. 그러다가 좋은 제품 나와서 잘 팔리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몇 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그냥 싼 거 많이 팔자 이거예요. 뭐 이게 100%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이런 전략이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경영이 지속된다면 기업이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건강한 성장을 하는 데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부동산도 주식도 뭐 매달 수익도 좋은 꽃 시절 80년대를 지나서 1990년대가 옵니다. 사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경제 상황 괜찮았어요. 성장이 계속돼서 뭐 IT 분야도 크게 발전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삼저라고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세 가지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엔화 가치입니다. 엔화 가치가 내려가면 80년대 플라자 합의로 발생됐던 엔고 현상이랑은 반대가 되는 거죠. 일본 수출품들이 기세등등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반대로 수출 시장이 좀 어려워지겠죠.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도 곤두박질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은 외형 위주의 경영을 해왔다 보니까 이 시기를 버티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뭐 엔화 같이 내려갔죠. 한국 부동산 내려갔죠. 주식이 처음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투자를 했던 개인 그리고 계속 성장 시장을 겪어오면서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이 상당히 힘들어져요. 은행에 빚을 못 갚죠. 대출 받아서 부동산 여기저기 사놓고 주식 채권 투자하고 했는데 대출 이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런 게 계속 쌓이다가 연체료 높아지고 그러다가 기업들의 연쇄 부도가 일어납니다. 이때 쓰러진 재벌 기업들이요. 한보, 산미, 기아, 뭐 대농, 혜태, 진로, 쌍방울, 유코아 등등 30대 재벌 기업 중에 무려 절반이 넘어갔다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준 은행들도 돈을 못 받고 힘들어하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기업 근로자들, 중소사업자들 이런 거리로 떠밀린 사람들이 엄청 많아집니다. 불황의 시대가 온 거죠. 게다가 1997년에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IMF라고 하죠. 이때 외국인들이 아시아 투자하기 불안하다 하면서 아시아 시장에 뿌렸던 돈을 다 빼서 나가버려요. 한국에 있던 달러 싹 빠져나가고요. 기업들 망하니까 물건 못 만들고 실업자들은 또 엄청나게 생기고 은행에서 어느 회사가 돈 빌려서 뭘 해보려고 해도 은행들도 많이 망했죠. 돈도 없어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전체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시기하고 관련된 영화도 있죠. 국가부도의 날이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안타까운 사건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건도 있었고요. 또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건도 있었고요. 삼풍백화점 붕괴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제 뭐 90년대의 변화라고 하면 수능이 90년대에 생겼고요. 국민학교라고 하는 명칭에서 초등학교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고 국제통화기금, 우리가 IMF라고 부르는 국제기구에서 구제금융으로 580억 달러를 지원을 받는데요. 그냥 빌려준 게 아니었어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부실은행을 폐쇄하고 금융 쪽의 어떤 투명성을 위해서 감독을 강화해라. 부채가 많은 재벌기업, 그러니까 뭐 대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해라. 정부 지출을 줄여라. 한국의 어떤 원화환율을 고정시키지 말고 자유롭게 변동할 수 있도록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나라를 살리겠다고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금을 막 모았던 금 모으기 운동이 전 세계를 굉장히 놀라게 하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모은 금은 수출을 하기도 했죠. 또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낮췄습니다. 이전에는 금리가 무려 20% 가까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저축만 잘해도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었죠. 반면에 대출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20% 이상 대출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였어요. 이 금리를 낮췄다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은행에 돈을 맡겨두기만 해도 부자가 됐는데 이제는 은행에 돈 놔둬봐야 이자 얼마 안 되니까 은행에 돈 놔두지 않아요. 은행에서 나온 돈은 시장에 풀리죠. 돈이 이렇게 시장에서 돌면서 경기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금리를 낮춘 거예요. 정부 같은 경우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뭐 인프라라던가 교육의 투자를 좀 증가를 시키고요. 제조업 그리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생산성의 증대, 경제 회복 등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도 수출이 한국을 좀 살렸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수출이 경제 회복에 기여를 많이 했는데요. 주요 수출 품목은 선박, 석유류 제품, 자동차, 섬유 등이 있었습니다. 앞서 연도별 수출 금액표를 보시기도 했지만 90년대에도 이렇게 어려웠는데 놀랍게도요, 계속 수출 금액은 성장을 했었습니다. 2000년대 초는 IT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했는데요. 막 닷컴 버블 이런 것도 있었죠. 한국이 정말 빠르기는 해요. IMF 97년에 터지고 나서 이 IMF 극복하고 나서 이 시기에 삼성, LG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합니다. 특히 삼성은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기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도 많이 발전했어요. 네이버, 다음, 지금은 잊혀졌지만 이 시기에 라이코스나 야후 같은 포털 사이트도 있었습니다. 이때 다음이 거의 90% 가까이 포털 시장을 장악하던 시기도 있었어요. 아마 그때 네이버 사내 구호가 타도 다음 막 이랬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2008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이 됐지만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리 인하, 또 금리가 내려가요. 이런 것들로 금융위기를 극복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도 수출은 활발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수출이 없었으면 극복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 시기에는 90년대의 선박과 섬유 외에도 자동차, 가전제품 이런 것들의 수출도 상당히 활발했습니다. 자, 이제 이후에 2010년도로 들어와요. 바이오, 에너지 쪽으로 2010년대에 많이 성장을 했고요. 문화 콘텐츠 수출도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하죠. K-드라마, K-팝, K-뷰티 등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사랑을 받았고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2020년도에 터지고 지금 많이 정상화가 되긴 했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쪽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지면서 해외 직구를 대행해주는 사업자라던가 소규모 수입자들도 많이 아직까지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바이오 의약품 수출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됐어요. 실제 2021년도에 연간 총 수출액이 6,445억 달러를 찍으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1950년대 이후에 한국의 경제 흐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경제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수출이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보시는 것처럼 위기 때마다 극복하게 해준 마법의 힘이 수출인데 그 마법이 풀리고 있다는 경고의 시그널이 보인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기존 수출 품목에 새로운 품목들을 개발에 더 힘을 쓰고 무역에 대한 인사이트 그리고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앞으로 더욱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국 경제에 관한 역사랄까요? 흐름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국제무역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무역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무역 쪽으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는 이미 되어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도 기본 개념이 중요한 만큼 몇 가지 내용들을 좀 케이스, 사례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들 많이 다 사보셨죠? 이런 온라인에서 우리가 구매한 물건 중에 우리 한국에서 만든 물건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과일, 채소 같은 것들은 한국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은 전부 한국산일까요? 당근을요, 제가 원래 안 좋아했는데 누가 당근즙을 내서 주스로 줘서 마셨어요.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착즙기를 샀어요. 그것도 중국산이었습니다. 브랜드는 이제 유럽 브랜드였는데. 그리고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서 당근을 10kg, 5kg씩 이렇게 박스로 2, 3만 원씩 주고 사다가 주스를 만들어 마셨어요. 근데 어느 날 동네 마트에 갔더니 10kg짜리 당근이 9,900원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거는 베트남산이었는데요. 이렇게 우리 생활 깊숙이 외국에 상품들이 들어와 있고요. 이거는 다른 나라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일본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 봤어요. 그 예능 프로그램이 어떤 거였냐면 중국산 없이 살아보기라는 프로그램이었었거든요. 3인 가족이었는데 비 오는 날 아이가 유치원도 못 갔어요.
장화가 중국산이었거든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솔직히 사실 뭘 신고 가긴 했는지 아니면 뭐 비가 너무 세차게 내려가지고 집에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유치원생의 장화가 중국산이었다라고 하는 건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현대에는 자기 나라의 물건만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급자족을 하는 나라는 없다는 거죠. 공산국가인 북한이라고 다를까요? 거의 자급자족인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 그들도 무역을 하면서 살아가요. 북한산이 아닌 것처럼 자기 나라의 광물을 러시아나 중국으로 보내서 수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 북한이 핵 때문에 여러 제재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우회 수출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북한에서 많이 나는 천연 자원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수입이 될 때는 진짜 중국산이 맞는지 러시아산이 맞는지 그 나라 중국하고 러시아 상공회의소에서 증명서 받아오라고 하기도 해요. 우리나라 뭐 세관에서도 그렇고요. 최근에는 러시아 전쟁 때문에 러시아 우회 수출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예, 뭐 이렇게 뭐 광물이라던가 당근, 착즙기 이런 눈으로 볼 수 있는 유형의 상품을 서로 팔고 사는 거를 협의의 무역이라고 하고요. 이런 무역의 시작은 과거의 어떤 원시 공동체의 물물 교환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보통은 말씀드린 협의의 무역을 무역이라고 생각하지만 광의의 무역 개념은 좀 달라져요. 알고 계시죠? 눈으로 볼 수 있는 물건뿐만 아니라 뭐 금융, 통신, 서비스, 기술, 자본 이 모든 것들의 거래를 광의의 무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BTS나 블랙핑크 콘서트 영상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판매를 해요. 이런 소프트 파일도 무역 거래의 대상이 되고요. 제가 관세사인데 외국에 있는 사람한테 어떤 한국 무역과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을 했어요. 돈을 받고. 그럼 그것도 무역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외국 사람한테 팔았냐가 아니에요. 내가 거래한 상대가 외국에 위치해 있느냐라는 점이에요. 내가 거래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영업소를 두고 있다면 무역 거래로 불린다라고 하는 점, 무역 거래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법규에서도 무역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대외무역법을 보겠습니다. 대외무역법에서는 무역의 대상을 물품 외에 용역, 그리고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물품은 움직일 수 있는 유형의 그 눈에 보이는 상품이고 그 중에서 돈이나 증권 이런 것들은 제외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여기 보이시는 각종 서비스 외에 각종 권리, 뭐 지적재산권이죠. 지적권의 설정이라던가 사용 허락을 뜻하고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은 소프트웨어나 뭐 CD, DVD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들은 나중에 뒤 강의에서 한 번 더 살펴볼 개념이고요. 관세법에서는요, 수입과 수출이 무엇인지를 또 정하고 있어요. 관세법에서도. 수입, 수출을 관세법에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먼저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관세법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누냐면 물건 국적을 놓고 가르는 겁니다. 물건의 국적이 외국이면 외국 물품, 내국이면 내국 물품이에요. 그럼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이 오면 무조건 내국 물품이 되냐 했을 때 그건 아니고요. 외국 물품이 배나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 부산이나 인천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그 외국 물품을 한국에서 팔고 싶어요. 쿠팡이 됐든 뭐 시장이 됐든. 그러면 세관에서 통관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통관이 수입 통관, 수출 통관, 반송 통관으로 나뉘거든요. 외국 물품은 수입 통관이 완료가 되면 물건의 국적이 외국에서 내국 물품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국적이 바뀐 다음에 한국에서 팔 수가 있어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되어 있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통관이 완료되는 걸 수리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외국 물품이 한국에 도착했어요. 통관을 하고 있어요. 아직 통관이 다 안 됐으면 외국 물품, 통관이 완료됐으면 내국 물품이 된다는 겁니다. 내국 물품은 그냥 한국에 있는 물건들을 말하는 건데요. 한국에 있는 내국 물품을 외국에 팔고 싶어요. 그러면 수출 통관을 해야 됩니다.
이 수출 통관이 완료된, 그러니까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건은 한국에 있어도 국적이 바뀌어서 외국 물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외국 물건을 한국에 가져오고 또 이거를 한국에 있는 사람이 사용을 하면 이게 수입이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수입 통관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이나 수비를 할 수가 있겠죠. 수출은 그 반대로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송은 실제 수출업을 오래 해오신 실무자분들도 많이 헷갈려하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왜 헷갈려하냐면 반품이랑 헷갈리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쿠팡에서 물건 사고 반품하잖아요. 이 반품이랑은 엄연히 다른 그런 개념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그럼 한국에서 쿠팡이나 이런 곳에서 팔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입 통관을 완료시켜야죠. 수입 통관이 완료가 되면 외국 물품의 국적이 바뀌어서 내국 물품이 됩니다. 그 후에 국내에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송은요,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 인천이나 부산에 왔는데 수입 통관을 안 해요. 그러면 한국의 어떤 인천항해나 부산항해는 있지만 계속 외국 물품인 상태죠. 이 상태로 외국으로 그대로 다시 보내는 걸 반송이라고 합니다. 왔던 나라로 안 가도 돼요. 다른 나라로 가도 됩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셀카봉 10,000개를 샀어요. 이게 인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직 외국 물품이죠. 수입 통관을 안 했으면요. 이 상태로 중국에서 사온 가격에 내가 마진을 붙여서 일본에 팔아요. 일본으로 그대로 보내는 겁니다. 인천항에서. 이게 반송이에요. 수출 통관이랑 다른 거는, 수출 통관은요, 내국 물품을 수출 통관을 통해서 외국 물품으로 바꾸는 거고, 반송 통관은 외국 물품을 외국 물품인 상태로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을 말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우리나라 항구나 공항을 좀 거쳐가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에서 수입한 셀카봉을 수입 통관을 해서 우리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중국산이지만 수입 통관을 해서 내국 물품으로 바뀌었죠. 이거를 일본으로 또 만약 다시 팔기 위해서는 수출 통관을 해서 외국 물품으로 국적을 바꿔준 다음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수출 통관을 만약에 안 하고 내국 물품인 상태로 보내면 이게 밀수출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외국에서 가져온 물건을 수입 통관을 안 하고 그냥 가져오면 이게 밀수입이고요. 왜 그 뉴스에서 마약이 건강기능식품 어떤 캡슐 안에 들어있고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몰래 가져오려는 경우, 그러다가 적발된 경우 나오잖아요. 이것도 마약을 마약이라고 제대로 수입 통관을 안 하고 그냥 몰래 수입 통관 없이 가져오려고 하다가 적발이 된 경우, 이 경우가 밀수입이 되는 겁니다. 마약 얘기가 나왔으니 한번 따져볼까요? 마약은 수입을 해도 되는 걸까요? 해도 됩니다. 의약품 등으로 많이 쓰이죠. 다만 이제 어떤 환각 목적으로 몰래 가져오는 거는 안 되겠다. 마약 자체가 수입 금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가 수출입을 하는 걸 무역이라고 해요. 다른 국가와 하는 이런 거래를 보통은 국제무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라를 너무 사랑해요.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했을 때 외국과 무역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외국무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WTO에서는 세계무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무역은 물품의 거래지만 물품을 주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가 간의 어떤 운송도 수반이 되고요. 운송 거리나 기간이 길다 보니까 도난이라던가 파손 같은 위험에 노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도 수반이 됩니다. 대금 결제하고 관련한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무역을 할 때 당연한 얘기지만 파는 사람, 매도인은 물건을 잘 가져다 줘야 되고, 사는 사람, 매수인은 돈을 약속한 대로 지불을 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표는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1인당 수출액을 정리한 표예요.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수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전체 수출 규모로 봤을 때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당 1486달러 만큼 해외에 물건을 팔았다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하면 1인당 한 1,400만 원, 그 정도가 되겠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은 서로 다른 나라 간의 거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하다못해 쿠팡에서 물건을 사도 파손이나 오배송 같은 경우가 있죠. 하물며 국제무역은 뭐 더 하겠죠. 먼저 상품의 파손 위험입니다. 실제 배로 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포장 데미지가 상당히 많아요. 배가 아무리 커도 파도를 거치면서 배가 이렇게 흔들흔들 하죠. 그럼 배 안에 실린 박스들도 흔들흔들해요. 그러면서 상자가 찢어지거나 젖거나 찌그러지거나 하는 손상이 생기고요. 이런 포장 손상 때문에 내품에 하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경우에 직항으로 오기도 하지만 중간에 환적을 해서 오기도 하거든요. 어떤 물건이 인도 첸나이 공항에서 출발을 했어요. 인천공항으로 오려고 하는데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싱가포르 들려서 다른 비행기를 갈아타서 오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적지가 않거든요. 이때 싱가포르에서 예를 들어 내 물건이 총 20상자다 라고 하면 다 비행기에 실리면 되는데 일부 12상자만 실렸다, 이런 경우도 꽤 있어요. 실무 현장에서는 이걸 파절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손상이 있는 경우는 보험으로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됩니다. 화물에 대한 보험을 이제 들어두는 거죠. 상업위험은 수출자하고 수입자하고 애초에 이야기했던 물건이 아니라 다른 물건을 수출자가 보낸다던가 물건이 왔는데 불량이다,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중국 정부랑 좀 트러블이 있었죠. 이때 중국에서 한국 상품 불매 운동도 있었고 한국 사람이랑 거래하지 말자, 이런 움직임이 좀 크게 있었어요. 이때 중국에서 수입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 상업위험, 이 피해를 정말 많이 봤는데요. 10년 이상 거래했는데 사드 사태 터지고 나서 컨테이너를 받아가지고 열어보니까 컨테이너 한가득 주문한 물건이 아니라 쓰레기, 폐기물 이런 거를 담아서 보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돈만 날린 거죠. 이런 경우는 신용장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신용장에 대해서는 뒤쪽 강의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장하고 수출보험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한 이제 신용위험이 있는데요. 이거는 돈 줘야 될 사람이 파산해버리거나 돈 못 줘 하고 배째버리는 경우를 말할 수 있죠. 갑자기 수입자가 잠수를 타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기업이 유럽에 에어컨을 수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어컨이 유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하필 그 시기에 여름에 유럽에 이상기후가 생겨가지고 여름에 하나도 안 더운 거예요. 오히려 서늘했다고 해요. 그래서 유럽 수입자가 에어컨 자기가 받아도 못 팔 것 같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클레임 제기하고 돈 안 주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격 변동 위험은요, 물건 가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자재, 인건비, 세금, 운임 등등 여러 가지 가격이 요동치는 걸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죠. 전쟁이 좀 장기화되면서 의도치 않게 안정이 어느 정도 되기는 했지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에서 많이 수출하는 원자재들이 좀 묶여버렸어요. 전쟁이 터지고.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물건을 만들 때 좀 사와야 되는 원자재 가격이 확 올라가 버린 거죠. 앞으로 계약할 물건이야 상관이 없죠. 가격을 이제 올려서 부르면 되니까. 근데 이미 계약해 놓은 거를 원자재 가격 올렸으니까 안 팔래,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위험이 가격 변동 위험이 되겠습니다. 환위험은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원자재 수입할 때도 물건을 수출할 때도 원화로 거래를 하는 경우보다는 외국 돈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환율이 올라가지고 수입 대금을 예전보다 더 많이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거나 환율이 내려가지고 수출 대금으로 1,000만 불을 딱 받았는데 이거를 한국 돈으로 바꿔봤더니 내가 생각한 것보다 3,000만 원이나 더 비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환위험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선물 거래라던가 수출 환 변동 보험 이런 걸로 커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 비상 위험은요, 수입하는 국가에 갑자기 전쟁이 발발했거나 내란, 폭동, 혁명 이런 일이 생겨서 수출자가 대금을 못 받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무역거래는 서로 멀리 떨어진 국가 사이의 거래다 보니까 수출자랑 수입자한테 국내 거래보다는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확실히 많아요. 그냥 물건 주고 돈 받고 땡, 이게 사실은 아닌 거죠. 하다못해 쿠팡에서, 오늘 쿠팡 얘기 너무 많이 나오네요. 쿠팡에서 배달을 시켰는데 물건이 부서졌다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국제거래는 더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당사자 간의 의무를 전부 다 명확하게 정해놓은 그 무언가가 없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모든 의무를 정해놓는다는 것 자체가 좀 비현실적이고 무리긴 하죠.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국가마다 뭐 상거래의 이제 관습이라던가 언어, 법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같은 현상을 봐도 서로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규칙이나 협약들이 제정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차차 앞으로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 경제 발전과 국제무역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요점 정리 내용 한번 살펴보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은 무역을 통해서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해왔다. 무역은 유형의 상품, 용역, 서비스 등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무역은 협의의 무역과 광의의 무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의무역법 정의는 광의의 무역에 가깝고 관세법의 정의는 협의의 무역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무역의 위험에는 상품위험, 상업위험, 신용위험, 가격변동위험, 환위험, 비상위험 및 당사자 의무 분리의 어려움, 분쟁 해결의 어려움 등이 있다. 네, 이렇게 오늘 첫 시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